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투자부동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출제범위 말씀드리는데 이 투자부동산의 정의가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해요. 따라서 토지하고 건물의 회계 처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 유형자산에 배웠던 내용과 거의 한 70%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계산 문제를 유형자산에서 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잘 하려면 유형자산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요.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출제 범위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단 투자부동산에 분류되는 것과 분류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 부분이. 그래서 그쪽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공정가치 모형만 유형자산과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 공부를 하시고 가끔 한 100만 년에 한 번씩 개정대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일단 개정대체 부분은 잘라드리고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는 어차피 문제은행식으로 재고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때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면 되니까 그 부분 위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려시면 유형자산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이론 요약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투자부동산의 뜻이 뭔데? 그래서 의의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범위. 그러니까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인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될 것인가.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의의 범위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부동산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제가 좀 많이 언급했어요. 자,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자 보유하는 우리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을 배웠기 때문에 모두 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산을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측정하기 위해서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판매 목적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열심히 일시키기 위해서 본사 사옥으로 갖고 있다.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가는 거고 그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의 목적이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우리 투자부동산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말하죠. 그래서 유형자산 전체가 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자산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 같은 건 움직이니까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토지하고 건물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니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일단 요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의의의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수익 동그라미 쳐놓고요. 시세차익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우리 요 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리스라는 말은요. 한국말로 임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리스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건 임대수익과 똑같다. 그리고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리스라는 단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리스를 회계 처리하고 나면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걸 알게 되니까 지금은 임대수익 시세차익으로 보유하고 있다.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될 것인가 아니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것인가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인가. 그래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얘,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얘가 우리 기준서에 5가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정말 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얘가 제일 마지막 박스에 나와 있죠. 그러면 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이 1번 볼게요.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돼 있죠. 시세차익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시세차익이니까 우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별표 쳐놓고 자,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래요. 그럼 회사가 토지를 샀어요. 근데 사용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목적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야. 그러면 어쨌든 재고, 유형, 투자 부동산 셋 중에 하나 분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계 우리 사회과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가 토지를 아무런 목적 없이 샀어요. 그럼 무슨 목적이에요? 당연히 투기한 거죠.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회계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소유 또는 금융 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운용 리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운용 리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들 리스는 전부 다 임대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이다. 리스 제공자가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리스에다 또 동그라미 쳐놓고 임대 수익 목적이니까 우리 투자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어려워요. 5번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예인데, 미래에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투자 부동산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웠는데, 토지하고 건물은 금액이 되게 크기 때문에 계약금 나가고 중도금 나가고 잔금이 나가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우리 유형자산에서요, 만약에 계약금이 나갔다. 그러면 현금 회계 처리하고 나한테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 중인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내고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 계정으로 대체하니까 만약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면 이것을 본 계정인 토지하고 건물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 투자 부동산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간 다음에 취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을 쓴 다음에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투자 부동산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이제 중간에 결산일이 끈 거죠. 계약금이 나가고 12월 31일 날이 껴있으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우리가 BS에 표시해야 되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투자 부동산의 계정 과목입니까?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입니까? 우리 유형 자산의 분류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 공시하게 되면 유형 자산의 하부에 투자 부동산의 계약금이 나간 거, 유형 자산의 계약금이 나간 게 같이 포함되니까 이 건설 중인 자산 안에 투자 부동산과 유형 자산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계약금 나가더라도 투자 부동산으로 나중에 계정 대체하지 않고요, 바로 계약금 나간 시점에 투자 부동산으로 그냥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미래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을 때,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목적으로, 아니면 계약금 나갔을 때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얘가 나와요. 1번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자, 써놔야죠. 판매 목적이에요. 뭘로 분류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자가 사용 부동산. 사용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죠.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거, 요건 별표 쳐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리스에서 배울 거예요. 23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금융 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금융 리스는요,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산의 처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할부 판매로 보기 때문에요, 우리 자산이 없어요. 판매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자산이 0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가 없어요. 요 내용은 제가 챕터 23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 공개된 거예요. 다음 중 투자 부동산이 아닌 예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5개가 정답이 아니고 옆에 있는 3개가 정답이겠죠. 자, 재고자산 많이 나오고요. 판매 목적. 그 다음에 3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자산의 처분으로 보고 0이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이 범위 및 분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경관리사를 취득하셔서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나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건물을 사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의 사장님이 되셨는데,
1층부터 5층까지를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을 일하는 본사 사옥으로 쓰고 있다. 그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임대를 줬다. 그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면 되는데 이때 실무에 가시면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요. 4층하고 5층이 비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 목적과 자가 사용 목적이 같이 있는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걸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래 아니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할래,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두 개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공정가치가 30억짜리를 취득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15억이고 4층하고 5층이 15억이다. 그러면 둘 다 15억으로 나눠서 유형자산 15억, 투자부동산 15억으로 나눠주는 게 제일 좋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단계 공정가치를 여러분들이 쪼갤 수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각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로 먼저 판단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분리 매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1층과 3층 팔 수 있고요. 4층과 5층 쪼개서 팔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각각 분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 준 부분은 투자부동산, 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들은요, 층별로 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층에서도 호실별로도 팔 수 있어요. 호실 안에서도 한 평 갖다가 그냥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분리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쪼개서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회사가 공장을 지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같은 회사가 철을 만드는 공장을 지었는데 이걸 5조에 지었다. 근데 그 공장 중에서 일부 한 평만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용광로가 이렇게 쫙 연결돼 있는데 그 공장의 일부만 임대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체를 분류하셔야 돼요. 전체를 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거나 전체를 다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회계학에서는 중요성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유의적이냐? 그래서 전체 중에서 자가 사용이 경미하다. 그럼 자가 사용이 경미하니까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요게 우리 기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면 자가 사용이 유의적이다. 내가 쓰는 부분이 유의적이면 전체를 분류한다 그랬으니까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투자부동산의 분류대지에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얘 두 번째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 별표 쳐놓고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필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유형자산은요.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에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업이나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라는 건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용역을 제공한 건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돼요. 근데 이제 투자부동산을 임대 수익을 주다 보면요,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제공하니까 이거 사업하는 거니까 이거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래, 유형자산으로 분류할래, 요걸 한번 판단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뭘로 판단한다? 중요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수적인 용역이 있는데 이 부수적인 용역이 경미하다. 이 부수적인 용역이 경미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나중에 많이 벌어서 건물 하나를 지었어요. 그럼 건물 하나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를 받죠. 근데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용역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무슨 용역을 제공해야 되죠? 우리 건물에 도둑 들면 안 되니까 경비 아저씨도 채용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각 임대준 사업자들한테 전기료나 아니면 난방비 같은 것을 계산해서 알려줘야 되고, 고장이 났으면 수리하는 관리 용역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건물에는 다 관리사무소가 있죠.
예, 그러면 이 경미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관리 용역이에요. 관리 용역. 관리 용역.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면 이거는 임대 수익이 중요한 거고 이 관리 용역은 부수적인 용역 활동이니까 아무래도 임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근데 부수적인 용역 자체가 사업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수적인 용역이 유의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호텔 임대입니다. 호텔 임대. 여러분들 호텔은 우리가 임대 수익을 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루. 근데 호텔이라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업이니까 이거는 사용 목적의 자산입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가끔 실무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실무 강의 했을 때 콘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어떤 콘도 회사의 직원들이 회계팀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콘도는 여러분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콘도는 다 그 콘도 회사에서 모든 콘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형자산으로 잘 분류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호텔이나 콘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게 두 번째 박스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용역이 경미하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경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투자부동산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말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부수적인 용역이 유의적이다. 그리고 호텔 임대 가장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요. 이쪽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1절에서 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공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형자산과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새로 나온 개념이고 요거 새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상 정의 나온 다음에 언제 재무제표에 기록할 것인지 인식 그리고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측정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 투자부동산의 인식 기준은요. 그냥 자산의 인식 기준과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유형자산과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내용과 똑같으니까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입니다. 투자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액을 얼마로 할 건가? 투자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액을 얼마로 할 건가? 제가 뭐라 그랬죠?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다 자산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한 원가에서 그래서 첫 번째 원가. 자, 여러분들 원가의 뜻은 알죠? 지급한 현금 또는 지급할 때가의 공정가치. 그래서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원가를 더해주는 거니까 뭐 거래 원가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뭐 부동산 수수료도 들 거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 너무 크면 변호사나 회계사의 수수료 같은 거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이 유형자산과 거의 똑같으니까 동일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갖고 장난은 안 칩니다. 자, 볼게요. 자, 투자부동산의 인식과 측정.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에다 동그라미 쳐고요. 원가에는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저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원가라고 하는 것과 거래 원가의 개념은 무엇인가? 구입한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구입 금액에 구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두 개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는 뭐 법률 용역의 대가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그리고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세금, 취득세 얘기하는 거죠. 그 밖에 거래 원가 등이 있다. 거의 내용이 여러분들 유형자산과 똑같으니까 유형자산 복습하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기말평가를 배우셔야 되죠. 우리 취득 이후에 최초 인식 이후에 기말평가와 처분의 회계 처리를 우리가 후속 측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형자산과 차이점만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이제 세 번째 인식 후의 측정을 배울 거예요. 다른 말로 인식 후의 측정이니까 후속 측정이죠. 인식 후의 측정. 일단 유형자산부터 정리해 볼게요.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의 자산이니까 원가 모형과 그 다음에 IFRS는 공정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재평가 모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 차이점만 공부하는 거니까
투자부동산도요.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인데 임대수익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니까 사용 목적입니다. 사용 목적의 자산은 원가 모형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IFRS는 가능하면 BS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자본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니까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정가치 모형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유형자산에서는 무슨 모형이었어요? 재평가 모형. 이름이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공부는 공정가치 모형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선택. 근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하고 건물이 공정가치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유형별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근데 투자부동산은 요게 차이가 납니다. 투자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일부는 원가 모형, 일부는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또는 다른 시험에도 이건 안 나와요. 완전 예외적인 지엽적인 기준인데요. 보험회사가 리츠를 통해서 투자부동산을 구입을 했으면 그 리츠로 구입한 투자부동산만 공정가치 모형을 쓸 수 있도록 예외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일단 원칙은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가 모형의 회계 처리를 배워야 되죠. 그럼 원가 모형의 회계 처리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갖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감가상각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평가 방법 쓰면 되는 거죠. 원래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정액법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과 생산량 비례법만 재경관리사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갖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데 회수 가능액이 떨어질 때 잡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손상의 내용도 유형자산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유형자산과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유형자산에서 배운 내용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투자부동산이 원가 모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럼 감가상각만 해서 단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럼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상. 우리 복습하는 거죠. 복습 한번 더 해볼게요. 손상 어떻게 잡죠?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 빼주면 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금액.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증가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손상차손 환입 나오죠. 그래서 회수가능액에서 장부금액 빼주면 되고요. 항상 한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건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그럼 매년 말 공정가치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정가치 변동분이 발생을 합니다. 요게 차이가 나요. 공정가치 변동분이 있을 때 우리 재평가 모형은요. 장부금액이 증가되면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을 잡았고 장부금액이 감소되면 재평가 손실, 단기 손실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가치 모형은요. 장부금액이 증가되든 감소되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기 손익. 자,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은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했죠. 요 이유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익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정가치 모형에서 공정가치 변동분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이유는요. 우리 기준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부동산의 정의가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도 투자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 그 다음에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럼 임대수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받았을 때 회계원리에서 임대료 수익 뭐로 인식했어요? 단기손익으로 인식했어요. 그럼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경비 아저씨도 채용을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인건비도 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 투자부동산이란 개정 과목이 단기손익으로 인식되는데 공정가치가 증가된 부분을 평가이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시세차익이 떨어진 부분을 기타 포괄 손실로 인식하면 똑같은 개정 과목인데 인식과 측정이 불일치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요. 공정가치가 올랐는데 기말에 보유 중이니까
미실현 손익이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계정 과목에 한쪽에서는 당기손익, 한쪽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인식과 측정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자체는요. 투자 부동산 평가손익이에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투자 부동산 평가손익. 그래서 공정가치 변동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설명드렸고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 실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실익이 없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문제도 나오니까요. 자, 세 번째 인식 후의 측정입니다. 투자부동산은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중요한 말이에요. 공정가치 모형 동그라미, 원가 모형 동그라미.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동그라미 쳐놓고 유형자산과 차이가 나죠? 유형별이었는데 모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택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은 뭐랑 동일하다?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감가상각과 손상의 회계 처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유형자산 복습하는 효과. 자, 공정가치 모형이 중요합니다. 자,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에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그래서 거기 당기손익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요거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그러면 내년을 기약해야 돼요. 시험 또 봐야 돼요. 자, 이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 도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요거죠.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 요 이유는 제가 회계 처리를 보여드려야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면요. 이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되죠. 내가 예를 들면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으면 100원이 됐으면 공정가치가 120원으로 올랐으면 20원만큼 단기 이익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회계학에서 순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무언가 빼준 금액이에요. 그래서 순공정가치와 공정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줄 내려가면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매각이나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왜냐하면 차감하면 뭐가 돼요? 순공정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최근에 기출문제의 오답으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매각이나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원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오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감한 건 뭐라고요? 순공정가치. 우린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순공정가치 모형이 아니라.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박스 있죠? 정리 잘 해놨네요. 책에서. 공정가치 모형, 투자부동산이다. 그리고 평가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과 비교를 해본 거죠.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이라면 평가손익 발생하지 않죠. 원가로 하니까. 그리고 감가상각만 수행하시면 되고. 재평가 모형은 유형자산 유형별로 적용을 합니다. 모든과 다르죠. 그리고 플러스가 되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고 마이너스가 되면 재평가 손실 당기손익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수행합니다. 왜 수행하냐면 올라갈 때 OCI로 올라가는데요. 감가상각할 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가 안 돼요. 당기손익 OCI가. 근데 이제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놓고 다시 평가이익을 잡으면요. 당기손익으로 인식돼요. 평가손익이. 그러니까 그냥 감가상각 안 하고 잡은 금액과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똑같아요. 이게 50원이고 이게 100원으로 해서 손익에 미치는 이펙트를 50원 잡나 아니면 순액으로 플러스 50원 잡나 똑같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투자부동산의 인식 후의 측정. 3일은 X1년 초에 임대수익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본사 건물 1,000만 원에 취득을 하였다고 돼 있어요. 본사 건물을 1,000만 원에 취득했어요. 여러분들 문제에는요. 투자부동산이라는 단원이를 제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임대수익 시세차익 등의 목적으로 딱 이걸 읽어보시고 아, 이 문제 투자부동산 문제구나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취득 당시 내용연수 3년이고요. 잔존가치 없고 회사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데요. 각 시점별 건물의 공정가치가 950만 원과 750만 원이 나오는데 1번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회계처리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원가 모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니까요. 계정 과목만 잘 쓰시면 돼요. X1년도에 투자 부동산이라고 회계처리 하시고요.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그래서 X1년 초에 하시고 자 X1년 말에 공정가치 평가 할 필요는 없죠. 원가 모형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감가상각만 수행하면 됩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 잔존가치가 0이라고 돼 있고 내용 연수가 10년 정액법이니까 100만 원씩 감가상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100만 원, 반대편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2년 말에도 동일한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네, 안 써줘도 되죠. 감가비 동일한 회계 처리, 감가상각 누계액 동일한 회계 처리.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원가 모형일 때 X1년도나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나와요. 100만 원 못 쓰는 거 제 잘못이 아니죠. 유형자산과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X1년 물어보면 100만 원, X2년 물어보면 100만 원만 잘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공정가치 제가 페어밸류라고 쓰는 거 알죠? FV 공정가치 모형.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X1년 초에 투자부동산 100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하시고요. 현금 1000만 원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그냥 바로 평가만 해주면 돼요. X1년 말 950이죠? 그러면 투자부동산 50만 원만큼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투자부동산 50만 원 갖다 쓰시고 반대편에 쓰는 계정 과목이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네, 저는 팔이 아프기 때문에 평가손실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그래서 이게 차변에 있으니까 네,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구하시면 마이너스 50만 원. X1년에 답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X2년 말 다시 950만 원이 750만 원이 됐죠? 그러면 다시 200만 원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투자부동산 200만 원 갖다 쓰시고 반대편에 평가손실 200만 원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X2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물어보면 그냥 바로 200만 원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말을 하나 할 건데요. 우리 손익이라는 것은요. BS의 자산부채의 차액이 기중에 반영돼서 손익,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거래가 없다면요. 기말 자산에서 기초자산을 빼준 금액이 손익에 반영됩니다. 다시 자본거래가 없다면 기말 자산에서 기초자산을 빼준 금액이 총포괄손익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X2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봤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기말 공정가치에서 기초 공정가치를 그냥 빼주시면요. 플러스면 이익, 마이너스면 손실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750만 원 마이너스 950만 원 해주시면 마이너스 200만 원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분계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풀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우리가 기출된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죠.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모형만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회계 처리 해보고요. 우리 BS와 IS 한번 그려봅시다. 자, BS의 투자부동산은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투자부동산. 아니, 당연히 공정가치죠. 950만 원. 여기서 요거 빼준 거. 그 다음에 IS에 미치는 영향은요. 마이너스 50만 원이에요. 계정 과목으로는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이렇게 공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공정가치 모형에 한번 감가상각을 해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정하고 공정가치 모형 한번 적용. 그러면 투자부동산 100만 원, 현금 100만 원인 다음에 감가상각을 수행하면요. 이렇게 분계를 한 다음에 이제 X1년에 감가상각을 수행하면 감값이 1000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10분의 1 하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이렇게 일단 X1년 말에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하죠. 그럼 재평가 모형과 똑같이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재평가 전에 투자부동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니까 장부 금액이 900만 원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재평가 후에 우리는 950만 원 공정가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순액법은 감가상각 누계액 먼저 취소.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이 취소가 되죠. 그럼 9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950만 원으로 줄여줘야 되니까 투자부동산은 다시 줄여줍니다. 얼마만큼 줄여주죠? 50만 원만큼. 요게 2번 회계 처리. 다 배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900이 950으로 가야 되니까 50만 원만큼 증가되는 거고, 우리 공정가치 모형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했으니까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감가상각 한다 그러면 감값이 마이너스 100만 원과 평가이익 50만 원이 당기손익으로 처리가 되고요. BS에 미치는 영향부터 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삭제가 되죠. 투자부동산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빼지니까 BS에 표시되는 금액은 감가상각 하지 않은 금액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요게 마이너스로 가고 요게 플러스로 가니까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50만 원으로, 어쨌든 계정 과목은 두 개로 구분되지만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5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인식된 금액이 플러스 100만 원으로 둘 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5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도 됐다. 그래서 우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죠? BS와 IS에 미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대체 부분이 있죠? 계정대체 부분. 자, 우리 네 번째 계정대체 부분인데요. 거의 6번 시험을 보면요. 안 나올 때가 6번이고요. 어쩌다가 한 번 나와요. 작년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못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계정대체 부분은 요 예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푸는지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계정대체 4번. 처분 전까지. 그래서 읽어보지는 마세요. 그리고 혼자 풀어보지도 마시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 그다음에 5번째, 우리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우리가 제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거. 투자부동산도 뭐 처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거 있을 거예요. 이것도 설명 안 할 거예요. 기중에 팔게 되면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먼저 감가상각하고 후 처분 분개하시면 된다. 기중에 팔게 되면. 선상각 후 처분. 내용이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요거는 유형자산과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면 유형자산과 복습하는 효과 똑같고요. 제거 문제가 뭐 어차피 유형자산에서 내면 되니까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럼 이제 계정대체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도 한번 나왔던 거니까 계정대체의 뜻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본사 사옥으로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사 접어야 되죠? 장사를 접고 임대를 줬어요. 이렇게 보유 목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판매 목적으로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임대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임대를 주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계정대체 배우는 거는 내가 옛날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었을 거고,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보유 목적을 임대 수익 목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목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정대체라고 한다. 사용 목적에 변경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 요 회계 처리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재고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바뀌었을 때만 시험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안 나왔고요. 이제 어쨌든 어떻게 바뀌든지 계정대체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유 목적을 바꾼 시점이 X1년 초다. 그래서 계정대체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1월 1일이다. 그럼 1월 1일 전까지는 앞에 원래 하던 회계 처리하면 돼요.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이었다. 그럼 감가상각 다 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건 가르쳐준 거죠. 재고자산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내가 구입한 취득 원가로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 회계 처리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대체 시점에 이름을 바꿔주면 되죠.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그래서 이름 바꿔주는 회계 처리 하고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투자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회계 처리를 하는데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 있으니까 이때 장부 금액이 100원이었는데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100원이니까 회계 처리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공정가치 모형이었다. 그럼 120원으로 바뀌었다. 그럼 20원만큼 투자부동산을 증가시키면서 당기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원래 하던 회계 처리하고 1번 회계 처리는 가르쳐준 거고 3번 회계 처리 지금 방금 예제로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회계 처리만 하시면 돼요. 개정대체 시점에. 그래서 이 방법을 전진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하게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책은 아무래도 재경관리사부도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형자산, 재고, 유형자산, 원가 모형이다가 그리고 또는 재고자산이거나 그 상태에서 보유 목적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바꾼 거예요. 투자부동산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투자부동산이 원가 모형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개정대체 시점까지 할 회계 처리 다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회계 처리를 했는데 장부 금액이 100원인 거예요. 원가 모형의 장부 금액이. 그러면 두 번째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유형자산 장부 금액 100원을 투자부동산 100원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게 원가 모형이니까 이 투자부동산의 취득 원가가 공정가치가 아니라 원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3번 회계 처리는 안 나와요. 그러면 투자부동산의 취득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되겠죠. 옛날에 100원이었던 거. 그래서 대체전 장부 금액을 투자부동산의 취득 원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형자산이 있는데요. 이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바꿔요. 근데 이 투자부동산이 원가 모형이었으면 뭐 할 회계 처리가 없죠. 이게 원가고 이 시점에 공정가치가 120원이라도 우린 공정가치 평가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유형자산이 있다가 투자부동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공정가치가 12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유형자산 할 회계 처리 다 하고 두 번째 이름 바꿔주고 세 번째 나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죠. 따라서 투자부동산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증가시킬 때 하는 회계 처리는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OCI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전진법을 적용하면. 근데 요것만 OCI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도 쓸 수 있고 원가 모형도 쓸 수 있는데 재평가 모형에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가든 원가 모형에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가든 실질은 변하지 않는데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아야 돼요. 재평가 모형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오겠죠. 근데 원가 모형에서는 없는 상태에서 넘어오니까 똑같이 만들려면 요 원가 모형에서 인식하는 요 20원의 차이, 요게 100원이고 요게 100원일 때 인식할 차이를 OCI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기출된 유일한 기출문제, 문제은행에 있는 것은 요것만 출제되고요. 제가 이거 강의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절대 요거는 공부하시고 가셔라. 그래서 재고 있는데 재고는 원가 모형이죠. 요게 투자부동산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래서 재고에 장부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10억이라고. 그리고 개정대체 되는 시점이 있고요.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할 회계 처리 일단 다 해라. 그럼 BS에 재고가 10억만큼 써 있다. 그럼 개정대체 되는 시점에 뭐가 나올까요? 공정가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12억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세 번째 회계 처리는 이거 어차피 공정가치 평가할 거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고 10억. 우리 투자부동산은 이름 바꿔주는 거 10억. 일단 이름을 바꿔줘요. 됐죠? 그럼 2번 회계 처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회계 처리는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니까 3번 회계 처리를 하시면 공정가치가 증가가 되니까 투자부동산 2억이 되고요. 반대편에 2억을 써주면 되는데 공정가치 모형이니까 평가 손익을 써주고 그 공정가치 평가된 평가 손익을 우리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분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이 됐습니다. 숫자도 똑같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니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으로 가면 투자부동산의 취득 원가는 뭐가 되죠? 공정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고에서
투자부동산으로 가는 거. 나머지는 다 모르셔도 되고요. 요것만 기억하자. 요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돼요. 요 회계 처리. 뒤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내용은요, 제가 필기해준 내용으로 가름하고요. 여러분들은 재고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가는 회계처리 뒤에 있는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되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회계처리 처분 있잖아요. 옆에다 쓰세요.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네, 근데 뭐가 동일한 거죠? 기중에 처분했을 때 선상각 후 처분해주면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풀어준 문제고요. 자, 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 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일단 임대수익, 시세차익 나와 있고 부동산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의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이다. 맞죠? 우리가 임대수익인지 판매 목적인지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회사가 땅 투기했네. 시세차익 목적으로 본다. 그래서 투자부동산. 자, 미래의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우리 이거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안에 똑같은 금액 계약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투자부동산에 계약금이 나가더라도 건설 중인 자산 안 쓰고 투자부동산 쓴다 그랬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이게 답 나온다 그랬죠. 판매니까 무슨 자산? 재고자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의 후속적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원가 모형으로 측정해 오던 투자부동산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다면 별도의 기준서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이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요, 1년 이내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비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과 구분해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그 기준서 이름을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건 맞는 말. 여러분들 요 단원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출제됐네요. 자, 최초 인식 이후에 투자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원가 모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요 모든 자 들어가 있죠? 네, 맞는 말이네요.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실익이 없다 그랬죠. 어차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이 평가이익을 잡으면서 서로 상쇄되니까. 공정가치 모형에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매각 또는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원가를 차감하여야 된다.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감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순공정가치. 우리는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순공정가치 모형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볼게요. 자, 3일은 X1년 초에 임대수익 시세차익 등의 목적으로 건물을 10억에 취득하였다. 일단 이 문제가 요걸 읽고요. 요걸 읽고 투자부동산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형자산 문제가 아니라. 취득 당시 내용연수 10년이고 잔존가치 없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라고 돼 있죠. 건물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3일이 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원가 모형인지 공정가치 모형인지가 나와 있어야 되죠. 법인세 비용 고려하지 않고요.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으로 측정하고 있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회계 처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투자부동산 X1년 초 얼마에 취득했냐 그러니까 10억. 그래서 현금 10억. 그리고 X1년 말입니다. 공정가치 모형일 땐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으니까 8억이 됐네요. 투자부동산 2억 줄여주고 평가 손실 2억 쓰시면 돼요. X2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억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X2년 물어봤어요. 그럼 8억을 다시 12억으로 만들어야 되죠. 여기까지 하면 8억 다시 12억으로 만들어주니까 투자부동산 4억 올려주면서 평가 이익 4억 잡아주시면 되고,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분계해서 푸실 분들은 4억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름다운 말 했었죠. 우리 자본거래가 없다면 기말 장부금액에서 기초장부금액 빼준 금액이 당기손익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자본거래가 없다면. 그러면 이거는 기말공정가치가 12억이고 기초공정가치가 8억이니까 X2년에서 X1년 빼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플러스 4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스킬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4억 당기순이익 증가 3번이죠. 자, 다음 중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세 차익. 투자부동산. 용도를 결정하지 못했자 우리는 시세 차익으로 본다. 투자부동산. 계약금 나갔다. 투자부동산. 제가 별표 쳐준 거 다 나왔죠.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지금은 모르는데 자산의 처분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23장에서 공개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암기해 두세요. 이건 빵이 돼요. 자산이 없어요. 근데 뭘 분류해요? 정답은 4번. 자, 5번 볼게요. 3일과 용산은 X1년 초에 임대수익,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각각 건물 한 동씩 40억에 매입하였다. 지금 보면 3일도 40억의 건물을 매입하였고요. 그 다음에 용산도 40억의 건물을 매입했어요. 근데 어떤 모형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투자부동산인데 내용연수 20년이고요. 잔존가치 없고요. 건물의 공정가치는 36억으로 동일하다고 돼 있네요. 3일과 용산이 선택하고 있는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고 돼 있고요. 3일은 유형자산 평가 방법 필요가 없죠. 이거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이거 원가 모형이라고 돼 있네요. 얘는 원가 모형. 그럼 얘는 뭐만 해주면 돼요? 감가상각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40억 마이너스 20년 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억만큼 감가상각비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용산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네요. 얘는 공정가치 모형.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말 공정가치 36억에서 기초 장부금액 40억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4억만큼 투자부동산 평가손실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손실이 용산이 더 많이 잡힌다. 그렇게도 안 나오고요. 이익 문제에서 문제가 얼마만큼 누가 더 많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지금 금액이 다 비용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더 많으니까 이익 입장에서는 얘가 이익이 더 큰 거죠. 얼마만큼 이익이 더 큰 거예요? 2억만큼 이익이 더 큰 거예요. 수익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건 국어 실력이니까. 3일이 용산보다 2억이 더 많이 계상된다가 맞는 거죠. 이게 비용이니까. 한 번 더 꼬아서 물어봤어요. 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 풀 차례입니다. 6번. 통신업을 영위하는 3일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X1년 1월 1일 건물을 1억에 취득했는데 또 공정가치 모형이네요. 건물과 관련해서 3일이 X2년 말에 수행할 회계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3일은 건물을 10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X1년 말까지 회계처리하고 나면 이게 되는 거죠. 9,700만 원 BS에 그걸 9,500만 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투자부동산을 200만 원 줄여주고 공정가치 모형이니까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200만 원 잡아주면 되는 회계처리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됐죠? 배운 거고요. 자, 요 계정대체 나왔죠? 제가 외웠던 문제가 숫자가 10억, 12억이었는데 100억, 120억으로 바꿔서 지금 연습 문제에 들어갔네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 3일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던 장부금액 100억의 상가 건물을 여기까지 판매 목적이니까 원래 재고였다. 그럼 재고의 BS 금액이 100억으로 회계처리 이미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1번 회계처리는 우리는 다 반영됐다고 가정. 그럼 이걸 목적을 바꿨어. 제3자를 통해서 운용 리스하기로 했어. 그럼 투자부동산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할 회계처리 다 했으니까 우리가 재고의 이름을 투자부동산으로 바꿔주면 되죠. 보유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계정 과목을 바꿔줘요. 100억. 그런데 용도 변경 시점에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120억이래요. 자, 그러니까 투자부동산 평가를 해줄 때 공정가치가 120억이니까 120억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투자부동산을 20억만큼 올려주고 공정가치 모형은 공정가치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했으니까 평가 손익 20억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묶어서 하시면 요거 두 개 묶으면 120억이니까 요게 120억이고요. 재고자산 100억이고요. 그 다음에 20억이죠.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요 문제는 기억해 두세요. 요즘에 자꾸 어렵게 내네요. 재경관리사 문제를. 자, 여기까지 하시면요. 우리 투자부동산 공부 다 하셨고요. 이제 금융자산 시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